저는 이제 변동성을 놀이공원에 갈 때 내는 입장료로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소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 시장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네.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유동성 시장에 홍수가 발생하면은 예. 가격이 가장 먼저 올라요. 예. 유동성이 싹 마르면은 가격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화재 경보기. 비트코인이 주식을 따라가든 금을 따라가든 결국 유동성은 앞으로 계속 풀릴 거잖아요. 패는 무조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호전적인 상황이 되어야 돼요. 경제 욕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갈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것,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의 전략이라 할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스매시파이의 백운정 대표님 모시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운정 대표님,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인가요? 네, 로버트 기요사키.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그 양반도 222만 달러 정도 매각을 했더라고요. 네. 말이 222만 달러지 약 30억이 넘는 돈 같은데요. 이 사람은 긍정론자 아니었어요, 원래? 원래는 그랬죠.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죠? 연초 대비? 연초 대비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연초 예. 원래 10만 달러 선이었으니까 네. 지난 10월 초에 이제 12만 5천 달러까지 갔던 게 전고점이고, 네. 지금 현재 9만 달러니까 한 25%에서 30% 전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사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일단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직까지 긍정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은 사라 하면서 팔았다, 사실. 네. 이게 이제 도마에 오르내리는 이유인데, 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인물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그 공저의 히트작 밀리언셀러에도 나와 있듯이, 부채를 일으키는 건 좋으나 이 현금 흐름이 반드시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건강한 빚과 건강하지 않은 빚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조망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본인이 비트코인, 금, 은, 뭐 이더리움까지 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포인트는 지금 화폐 가치가 너무 높고 있어서 뭔가 이 앞으로 하드에셋, 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드에셋의 시대가 올 건데, 네. 본인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고, 예.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분이 기타 다른 투자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기회비용이나 모든 걸 포함했을 때 훨씬 높을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말이 되는 게, 예.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판 돈으로 예. 5개 광고 사업 하나,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다른 사업, 이렇게 두 가지에 투자를 했다고, 재투자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트윗 장문이긴 한데,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면, 내가 비트코인에 일찍 투자해서 800만 원일 때 투자를 했다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800만 원일 때 투자해서 1억 3천만 원이 된 비트코인을 팔고 거기에서 발생한 그 수익으로 이런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투자를 해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노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동갑인가 그런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런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으니, 자, 당신들도 지금 하드에셋에 투자를 해서 가격 상승분을 보면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에 재투자해서 따박따박 뭐 이자든지 현금 흐름이든지 받으면서 살아라, 이런 약간 조언이에요. 네. 이분의 평생의 투자 스타일이 이런 식이라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자체에 너무 오리엔트되지 말고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했나, 이런 것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변동성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변동성을 놀이공원에 갈 때 내는 입장료로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어떤 자산에, 특히 비트코인 같이 역사가 15년밖에 안 된 짧은 자산에 변동성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매년 가격이 5%씩 올라가는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저희가 살 기회가 있을까요? 저희는 못 삽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다 사겠죠. 개런티인데 내년 5% 수익, 내년 5% 수익 계속 개런티면,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지만, 진짜 그렇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그냥 JP모건이나 뭐 블랙락 이런 회사들이 다 샀을 거예요. 이미 2,100만 개 다 샀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소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변동성은 좋은 겁니다. 단지 놀이공원에 갈 때 그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내고 들어가는 입장료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데 즐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즐기면 좋죠. 근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누구나 다 뭐 자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암호화폐, 그러니까 현금, 건강은,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뭐 이렇게 나눈다면 뭐 다른 뭐 종목들도 있다고 가정을 해도 암호화폐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칭 기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투자자들과 우리 백운종 대표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위험 자산이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뭔가 제도권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냐? 네.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에도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 프린스 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 압류당했죠. 네. 그 천즈라고 하는 중국계 캄보디아인이 도대체 누구한테 빼앗은 건지 모를 비트코인들을 12만 7천 개나 가지고 있었다. 예. 이걸 미국 법무부가 압류를 했고 네. 영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중국인 범죄자가 영국 런던에서 은진해 있다가 잡혔죠. 그래가지고 8만 개의 비트코인을 압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사실 팩트입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건 맞고 네. 그런 것들이 뭐 비트코인에 분명히 이제 인식에는 안 좋게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인류의 삶을 진일보시킨 기술이라는 거는 반드시 명암이 존재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불 같은 게 처음 발견됐을 때도 그 불이 반드시 좋게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이나마이트가 발명됐을 때도 그랬겠죠. 원자폭탄도 그랬고 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해서 뭐 밝은 쪽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면 분명하나 그 안에서 범죄도 발생하고 피싱도 피싱 사기도 발생하고 뭐 마약도 거래되기도 하고 뭐 인터넷이 아무튼 인류를 진일보시킨 기술은 다 악용되기도 하고 아주 좋게 쓰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바라봐야지 악용된다는 것 자체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인식 자체가 아직 크게 올라오지 않은 거는 이것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희소한 자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즐겨보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채널에 이제 공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항상 하세요. 네. 부동산은 공간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한마디기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용적률이 높은 건물이 그 위에 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나무만 베가지고 건물을 짓던 데서 철강을 이용해서 높이 지을 수 있게 됐고 네. 거기에다 엘리베이터까지 발명이 되면서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규제나 뭐 이런 것까지 얘기 같이 하세요. 막 공중권을 사서 거기다 건물의 층수를 높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 한마디기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이었다고. 근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원래 무한대였습니다. 약간 우주 같은 개념이었는데 네. 거기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역을 딱 정해주는 셈이죠.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진 네. 소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2,100만 개의 구역 하나하나의 가치가 왜 올라가느냐? 그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스카이스크래퍼, 고층 건물들이 앞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죠. 1970년대에 강남 땅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듯이 비트코인도 그 위에 뭐가 들어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일단은 뭐가 들어서기 전에 그 땅의 가치가 굉장히 귀중해지고 있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광활한 우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등기를 쳐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나도 가지려고 하나라도 가지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는 거죠.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한 소수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이거를 좀 빨리 깨달아요. 유현준 교수님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뭐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비트코인에 같이 관심 가지는 게 제가 되게 특이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이거를 늦게 깨닫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인데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최초로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급락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은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5%씩 올라가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투기라는 게 없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것의 미래를 두고 너무나도 시장에 이 줄다리기가 강한 겁니다. 갑론을박이 너무 거세요. 저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한다라고 하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이거 투기 수단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0월 초에 10월 11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한 이유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연쇄 청산 때문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1변동성 1, 2% 수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는 거죠. 네. 1, 2%? 에이,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50배, 100배 레버리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부동산 이제 사고 싶으신 분들은 대출 안 나오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50배, 100배 레버리지로 현금 만든 다음에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아무튼 레버리지가 저렇게 가능한 시장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위해서 달려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막 변동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롱 포지션이 너무 많이 쌓였던 겁니다. 과도한 낙관이 존재했던 거죠. 10월 초만 하더라도 야 이제 10월, 11월, 12월은 예. 무조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기야 라는 인식이 거셌기 때문에 막 롱 포지션에 선물 레버리지가 잔뜩 쌓였다가 웬걸 그때 아마 뭐 무슨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선물 시장 롱 포지션들이 다 청산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시각은 아직 너무 단기적이고 투기적이고 한국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 네.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도 갭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은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항상.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와 암호화폐의 이 변화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관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내려가고 근데 금은 또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비트코인은 특성적으로는 금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희소성, 금도 우리 언젠가는 뭐 채굴이 다 완료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지금은 굉장히 공급량이 한정돼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 가격이 오르면 누구나 금을 더 발행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도 믿고 사는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100만 개라고 하는 한도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으로 보면은 사실 주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식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베팅하는 거고 약간 거기에 뭐 투기도 들어오고 투자도 들어오는 건데 네. 비트코인은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수익이 나거나 뭐 영업이익이 나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 가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합의, policy 뭐 아니면 헌법이라고 해도 좋고 그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합의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금이 주는 그 영원 불멸의 어떤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격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금과 비트코인은 주식하고는 반대로 가야 되고 근데 오히려 주식하고 같이 가고 금하고는 반대로 가는 네. 그 이유는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금하고도 같이 갑니다. 네. 비트코인이 항상 금하고 한 70일에서 100일의 시차를 두고 가격이 같이 움직입니다. 네. 금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중에 한 3, 4개월 뒤에 따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면 더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금이 올라갔을 때보다. 그 중에 이제 주식하고 동조하는 기간도 굉장히 겹치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주식처럼 스페큘레이티브 그러니까 투기적인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옛날처럼 그 거시 경제나 매크로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독자적인 자산이었을 때는 주식이랑도 상관성이 없고 오히려 금과 더 가까웠는데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 주체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기업들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투기 자산으로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뭐 기준금리 움직임,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거를 보고 움직이듯이 네. 비트코인도 좀 동조를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특성은 금과 비슷하고 주식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금 가격을 따라간다고 봐야 되고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해 뭐 60%? 지난 2년 동안 2배 올랐거든요. 금이 4,400달러까지 가면서 그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올해는 못 따라갔어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지금 주식도 뭐 계속해서 연일 신고점 뚫었던 게 몇 개월 전이지만 최근에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움직임이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고 결국 매크로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거치고 이제 유동성 신호, 유동성이 돌아오는 신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는 그런 게 보이면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겁니다.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과 겹치고 계속해서 투기적인 어떤 목적을 바라고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고 비트코인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호전적인 상황이 되어야 돼요. 경제 요건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갈 겁니다. 그동안 금을 못 따라간 만큼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비트코인 시장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고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투명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걸 기다렸다가 막 가격이 반영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금처럼 너무 시장이 커서 되게 무겁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유동성 관련된 호재나 악재가 발생하면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열려 있고 현물이 그냥 빛의 속도로 빠르게 거래되고 네. 금은 그렇지 않죠. 금은 이제 페이퍼 골드라고 해서 종이 증서로 된 금이 먼저 거래되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 뭐 현물이 이렇게 그냥 가격이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유동성 시장에 홍수가 발생하면은 예. 가격이 올라가고 가장 네. 먼저 올라가고 예. 그리고 유동성이 싹 마르면은 가격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화재 경보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그러면은 아 유동성이 빠졌구나. 화재 경보기가 꺼졌다 그러면 이제 홍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아 유동성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이 주식을 따라가든 금을 따라가든 결국 유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풀릴 거잖아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화폐는 무조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폐의 공급량 확대,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라 그래야 되겠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돈을 지금 푸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인플레이션 걱정도 하지만 현금을 지키고 자산을 지킨다는 게 중요한 요즘 현대인들의 고민 같거든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하면 말년이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뜻 투기적인 것에다가 돈을 넣기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생각들을 보수적으로 하실 것 같고 대신에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은 얼마든지 기회는 또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ETF 시장도 많이 지난해부터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 됩니까? ETF는 일단 비트코인에 섣불리 투자할 수 없었던 시니어 계층. 왜냐하면은 거래소라는 새로운 툴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지갑 주소 같은 거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섣불리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께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좋은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주요 고객이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적법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야 되고 뭐 SEC나 CFTC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거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 현물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도대체 누가 관장하는 거냐, 어떤 법이 이거를 그렇죠. 오버사이트 하는 거냐, 이거 없으니까 투자를 못 했는데 현물 ETF가 나와주니까 이제 비트코인 본인들이 투자를 하던 그 같은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또 좋은 일이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일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비트코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제3자의 신용이나 신뢰 없이도 내 스스로 개인 금융 주권을 찾으라고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네. 금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금을 내가 만약에 금괴를 샀다 그러면 우리 집에다 그냥 금고에 넣어놓으면 그거는 내 거죠.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투자 안 하시는 게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금고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지키려면은 뭐 세큐리티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귀찮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에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다 맡기거나 금고에다가 맡기거나 또는 뭐 ETF 같은 거 금예금 뭐 이런 것들에 간접 투자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제3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랬다가 금을 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이제 그럼요. 이런 일이 있었죠. 금 몰수 사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제3의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것들을 신뢰하지 말자. 여기가 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든지 뱅크럽지가 나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2008년 금융위기 위기를 통해 우리가 배웠지 않느냐. 네.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사태가 뭐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그렇죠. IMF 때는 시중은행들도 몇 개가 망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내 개인 지갑에다가 딱 담아놨을 때가 가장 완성형 투자인데 네. 이제 ETF를 투자하다 보면 그런 거 안 하게 되죠, 사실. 편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ETF 투자하고 샀다 팔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비트코인 개인 지갑 사용에 대한 니즈가 감소할까봐 네. 그거는 좀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초기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또 그런 분들의 말씀도 계세요. 초창기에 이 비트코인을 창업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21만 개, 2,100만 개로 한정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난해 관광기 돌파했죠. 네.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 반감기와 어떤 가격의 변화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반감기는 당연히 가격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고요. 비트코인이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이제 하루에 450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고 있어요. 네. 근데 작년 4월 반감기 전에는 네. 그 전 4년 동안은 이제 하루에 900개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왜 2,100만 개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백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10분에 한 번씩 50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된다부터 시작해서 4년마다 25개, 12.5개, 6.25개, 3.125개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죠. 지금 현재 3.125개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블록 하나가 생성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보낸다고 하는 게 처리되는 시간인 거예요. 결국. 네. 이게 대략 10분입니다. 대략. 그러다 보면은 10분에서 24시간. 거기서 발행되는 비트코인 개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최초 50개에서 줄어서 네. 쭉 가다 보면 한 2,100만 개까지 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2,100만 개까지 못 도달하는 거죠. 네. 계속 줄어든 3.125개, 뭐 그다음에 1점 몇 개, 0점 몇 개 이렇게 가다가 최종 발행 개수가 블록당 0.00000001개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슬슬 그때 되면은 더 이상 소수점 8자리 단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대략 2,100만 개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수학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4년 주기 반감기라는 거는 과거에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사람들이 더 낮고 지금보다 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수가 적을 때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니 수요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이 올랐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가까이 되고 네. 2조 달러는 굉장한 규모입니다. 덩치가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가 와도 이제 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좀 확실히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 뭐 2,100만 개 중에 거의 1,900만 개가 넘어갈 정도로 대부분이라서 네. 신규로 발행되는 코인의 개수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줄어들어도 이미 나와 있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영향이 미쳐지는 게 가격에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년 주기 반감기라는 거는 단순히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가 아니라 경기 사이클과 같이 가거든요. 네. 이 4년이라는 주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설정했는지가 굉장히 이것도 미스테리인데 저는 어느 정도 저만의 그 티오리는 있습니다. 이론은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도 지금 4년 주기로 흘러가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4년 주기로 흘러갑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이 2008년 후에 나왔잖아요. 네. 2008년 전에는 8년 주기였습니다.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미국 경기의 체감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8년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희한하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4년마다 한 번씩 변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 사이클이 4년 주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이것과 겹쳐서 4년 주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론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비트코인의 채굴을 하려면 반도체 가격이 싸지면 채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굴자들이 이 무어의 법칙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년에 한 번씩 나의 생산성이 2배가 된다는 법칙이거든요. 네. 그 주기가 있습니다. 2년이라는 주기가. 그렇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반도체의 가격은 떨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의 생산성, 연산력이 2배 높아진다. 그래서 4년으로 반감기를 해놓은 겁니다. 왜? 2년에 한 번씩, 즉 2번 내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한 번 이 채굴자 수익을 반으로 떨어뜨려야 네. 너무 과도한 가격 상승이 안 온다라고 사토시가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 제가 그냥 이론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어의 법칙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채산성이 좋아지는 채굴자들을 그대로 놔두면 너무 많은 가격 과열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강제로 이 채굴자들 수익을 반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과열이 되지도 않고 너무 폭락하지도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저는 메커니즘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왜 있냐? 우리가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고 뭐 네.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이라는 게 왜 있냐? 결국 인간이 거래하는 거다. 인간은 심리 주기에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를 하는 인간의 심리도 그게 경기 사이클로 대변되고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로 대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건 타이밍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이클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4년 주기 예전 사이클과 비교해서 좀 가격 폭발성이 좀 덜하죠. 네. 그 얘기는 내년으로 연장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많은 걸 공약을 했어요. 지금 벌써 네. 뭐 몬로 독트린이 돌아왔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하겠다. 예. 마이클 델 컴퓨터 창업자는 62억 달러인가요? 를 네. 트럼프한테 기부를 해서 그렇죠. 전체 미국에 있는 아동들한테 주식 계좌를 열어주겠다. 거기 1,000불씩 넣어주겠다고 했죠. 네. 이런 게 다 사실 재정 정책이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재정 정책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식시장이 불을 뿜고 보통 그리고 비트코인도 불을 뿜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이제 낙관, 경기에 대한 낙관이 돌아오면서. 그래서 저는 내년이 좀 기대가 되고 뭐 지금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락장이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름다운 조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만약에 주요 기관들 블랙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이런 쪽에서 ETF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JP 모간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매집을 하면 괜찮은데 이들이 만약에 매도에 나선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요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엔화가 비트코인도 많이 사놨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사놨을 겁니다. 영향을 줄까요?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터졌을 때 네.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때 봤죠. 우리는 다. 엔화 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에만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현실화되면은 아마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질 텐데 결국 단기적인 가격 폭락이라고 등락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때도. 네. 그게 이제 어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냥 단기 충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수준에서 그럼 이제 저점이라는 게 결국 존재를 한다면 거기에서 다시 매집하려는 수요는 반드시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를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얼마 정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격에서? 글쎄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진짜 뭔가 폭락이 나올 만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2021년 말 이후로 떨어진 것처럼 계속 떨어진다면 7만 달러까지는 일단 떨어질 수 있습니다. 7만 달러. 현재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가 7만 6천 달러 정도거든요. 네. 65만 개를 가지고 있는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거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전체 실현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한 5만 5천 달러. 5만 5천 달러 그리고 350일 이평선도 5만 5천 달러 네.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저점이 되어 왔어요. 2021년에도 2022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요때 그 두 개를 찍고선 다시 올라왔습니다. 350일 이평선 그다음에 전체 실현가. 요 두 개가 바닥이 되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그게 5만 5천 불 정도고 계속해서 올라가죠 물론 얘네들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한번 큰 폭락이 나온다면 5만 5천 달러 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거죠. 보겠죠. 그때 최저까지 떨어졌을 때가 얼마였죠? 최저까지요. 예. 2023년에 15,000달러까지 15,000달러까지 떨어졌죠. 네. 15,000이 10배 뛰었잖아요. 10만 달러까지, 12만 달러까지 12만 달러 갔으니까. 그러면 5만에서 10배 뛰면 뭐 50만이지만 그까지는 가기는 어렵다 치고 적어도 한 5배만 뛰어도 25만 대는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보수적으로 디딤돌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베이스 캠프가 과거에는 15,000이었지만 이제 55,000이 돼버리면 베이스 캠프에서 점령할 수 있는 산 정상의 높이는 더 높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그죠? 그러면 2026년에 정고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12만 5천.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26년에요. 예, 내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신다. 네. 아무리 봐도 지금 지난 10월 초 전고점 12만 5천 달러가 이번 예. 사이클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예. 양상이 너무 달라요. 양상이 기존 사이클들과 너무 달라서 이번에 경기 사이클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연말이 왔고 예.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이 최종 그 피날레를 못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고점이 다가올 때 그 모습은 좀 비이성도 많고 거품도 많이 끼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만 막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그런 관행도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은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다시 경기 사이클 돌아오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경기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저는 봐요. 예. 이게 거품이죠 물론. 결국 경기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낙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거품이 끼어들고 무너질 텐데 그 전까지는 아무튼 올라갈 겁니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초가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도 그런데 연준이 다시 QE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QT는 종료했고 이번 달에 왜 종료를 했냐면 이게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2019년에 있었던 리포 크라이시스 사태 또 터지는 거 아니냐. 단기 차익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적색 신호를 보고 지금 QT 종료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늦었다면 만약에 이미 유동성 정색이 시중에 있다면 그러면은 연준은 이제 정기적으로 돈을 다시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긴급 리포 프로그램 또 며칠 전에 발동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500억 달러 막 긴급 투여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연준이. 이게 연준이 처음에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잘했는데 그냥 좀 테크니컬한 조정이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막 리포 열어가지고 긴급 유동성 퍼붓다가 이거를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변환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매수를 해주죠. 이렇게 갈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 다가오니까 또 재정 정책도 많이 쓰면서 예. 뭐 가정당 2,000달러씩 준다고 하질 않나, 뭐 주식계좌 1,000달러짜리를 전 아동들한테 열어준다 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할 거고 예. 그러면은 유동성 장세가 돌아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앞으로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또는 경쟁이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저번에 있었던 국가전략회의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점에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넌지시 또 한마디 던진다면 저는 해석을 그래 할 겁니다. 아이고 저분 또 이에 상충되는 말씀을 또 하시네라고 비난할지는 모르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환호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근데 좀 비트코인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디지털 애셋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은 또 본인 밈코인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불안할 것 같고 명확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채굴을 육성하든지 예. 규제를 좀 풀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본인이 민코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평생 부동산 개발해서 번 돈보다도 1년 동안 암호화폐 민코인 팔아서 번 돈이 더 많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뭐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인스티튜트도 뭐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뭐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거래로 인해서요. 테더 이거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2026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배원준 대표님께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급격하게 금융 여건이 완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코로나 아니면은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하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가열차게 돈을 풀 텐데 뭐 그런 상황에는 정부가 돈 풀어서 자산 가격 올라간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다 생활에 타격을 입을 거고 경제 자체가 떨어질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은 3에서 5년 저 멀리를 보더라도 한 3%대까지 기준금리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융 여건이 계속해서 앞으로 유지되는 게 연준의 목표예요. 이거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갈아치우고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꿔주면 모르겠으나 모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경제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든지 뭘 보든지 다 연준 위원의 말,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거냐, 통화 정책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데 저는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아 그렇구나 정도로 넘기고 내 포트폴리오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FOMC 결과가 나오면 연준 의장, 파월 의장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내가 보고 있다가 이게 잘못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걱정을 하고 있으면 이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정확히 그런 거에서 멀어지는 투자예요. 어차피 정부와 연준은 돈을 푸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에 통화 정책이 뭐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이벤트가 비트코인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결국 비트코인은 우상향한다. 같은 포인트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훨씬 더 이제 상승률이 적고 더 오래 걸리죠. 근데 비트코인은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한 가격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드 에셋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어요. 결국 정부와 연준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상황에서 기존 기성세대들이 많이 투자했던 자산들보다는 같은 하드 에셋이지만 하드 에셋 중에서도 신흥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더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여기에 이제 뒤늦게 탑승하는 사람들이 결국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막차를 타는 거고 지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놔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요즘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딱 내년 뭐 아니면 뭐 4년 뒤 이렇게 보지 마시고 10년 뒤 또는 내 은퇴 뒤 뭐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가 뭐 학교에 갈 때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세요. 그 타임 프레임 안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돈은 계속 풀리는 거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 포트폴리오의 뭐 10%라도 좋으니까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시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배훈준 대표 같은 전문가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거를 계좌를 열고 거래를 하고 개인 지갑에 넣고 디지털 지갑을 만들거나 자기가 보관하기까지의 그 기술적인 이 전부 다 기술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강조하셨지만 사실 그거는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상당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커피숍 가도 키오스크 그 누드리는데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60대 베이비 부모 1세대 분들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워낙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혼자 해야 되는지가 막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얘기할 데가 없고 뭐 가격 떨어지면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제 같이 해드리고자 제가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좀 사거든요. 그거 살 때마다 알람을 보내드려요. 나 한 10만 원어치 샀다. 나 한 5만 원어치 샀다. 샀습니다.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짤막하게 편지글을 적어서 보내드리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GDP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돈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진짜 모든 게 풍부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과 재화의 값이 떨어지겠죠. 네. 돈은 계속해서 더 풀어야 같은 성장 속도를 맞출 수가 있으니 화폐 구매력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 노동임금은 그렇게 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기성세대들의 자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 무언가에다가 돈을 달아야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그런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